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SBS 정당팀 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SBS 기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복수의 관계자들 취재 결과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의 첫 뉴스는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이 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더니 대략 9분 정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명백한 표적, 조작 수사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장철민 의원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또 거론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남FC 관련된 건은 네. 정말로 이게 행정상 적극 행정에 관련된 이야기지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이 뭔가 이제 독재적인 이 예전의 검찰 행태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다라는 인식을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검찰 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 충분히 이 본인 견해를 밝히신 내용이고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장철민 의원은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홍석준 의원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제1당 그 대표가 저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상당히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꾸 검찰공화국 하는데 이게 뭐 검찰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뭐 영장 어떤 압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성남FC 건이 지금 3자 뇌물죄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충분히 뭐 두사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 차병원 등등의 어떤 부정한 어떤 청탁으로 인한 어떤 이 건 개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본인이 뭐 억울한 면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법부와 맞서서 사법부에서 이제 싸우면 되는 것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지도부를 저렇게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썩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이제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고요. 수원서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도 또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개의 수사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 이제 굉장히 건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 자체가 성남FC와 관련된 한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워낙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FC에 관련된 수사가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제 거의 뭐 완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수순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건마다 소환을 할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청과 경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한 번에 조사할 수 없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 관측은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대장동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유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마다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병에 대해서도 뭐 영장을 청구하냐 청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건수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몰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관할이 나눠져 있고 사건의 양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같이 군집을 해서 지지하는 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최고위원들이 다 출동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적어도 뭐 3번에서 한 5번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란 그리고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청탁의 대가로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는 성남FC가 제3자냐 문제거든요. 네. 성남시하고 성남FC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성남FC는 제3자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성남FC에서 후원을 한 기업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산과 네이버거든요. 네. 그러면 두산과 네이버가 뭐 50억, 30억 뭐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후원했으면 모르는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거죠. 두산 같은 경우는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용적률 같은 경우도 200%대에서 이제 900%로 그래서 이걸 대가를 준 게 아니야. 그 조건으로. 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 청사 사옥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제2 사옥과 관련해서도 대가를 주고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후원이냐 광고냐 할 것 없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이 제3자에 갔기 때문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직무에 관해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랄지 용도 변경할지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가 보시기에요. 네.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나를 이런 성남FC에 대한 어떤 후원금 이것 관련해서 또 기업을 유치하고 성남시에 이랬다고 해서 나를 사법 처리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사법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봐야 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뭐 성남 FC가 있고 강원 FC가 있고 예. 또 뭐 FC를 갖고 있는 지자체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기업들이 뭐 후원금 내고 그렇죠. 광고도 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후원하고 광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후원과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청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아, 그래서 이 청탁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시민구단에게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인허가나 관에서 편을 봐준 거와 상관없이 돈을 주면 그건 사실은 제3자를 할지라도 뇌물이 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면서 만약에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느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서울시에서 어떠한 서울시에 관련된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관리하는 은행을 유치할 때 은행에서 서울시에 3천억을 준다. 그러면 이것도 뇌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FC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변경이나 인허가를 특혜를 주고 그 돈을 성남FC에 안 주고 성남의 시에 기부 채납을 했다면 이건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별도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FC에 주었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그 일지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2018년 6월에 고발이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3년 3개월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즉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해서 무혐의 결정 났던 것을 다시 뒤져서 나를 검찰이 소환을 한 것이고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나를 무조건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성남지청의 지청장과 또 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던 그 검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른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나는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2022년 9월 지난해 9월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그다음부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김광선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를 자세하게 오늘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또 공무원 생활 예.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저도 그 대구 FC를 이제 만들 때 저희가 네. 이제 월드컵 200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구 FC 시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시민 주주로도 참여하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을 했죠. 예.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관내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주주로 참여하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176억이 지금 이제 용적률을 올리고 또 의료시설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수십 배의 이득을 줬죠. 그런 식으로 이득 특혜를 주는 케이스는 없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분양가보다 땅을 싸게 해준다든지 그게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게 그것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성남FC의 또 문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축구단, 그러니까 시에서 창설한 축구단의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죠. 또 그 광고 없이는 그렇습니다. 축구단이 네, 운영되기는 네. 어려운데 네. 그 광고를 하면서 그냥 그 유니폼에 나오는 그 기업의 로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광고 효과를 염두에 두고 순수히 광고 목적으로 돈을 내느냐 아니면 시에서 뭔가 그 기업에 어떤 대가성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잘하신 것처럼 두산건설도 그렇게 명백하게 의료 부지를 이제 상업 용지로 그리고 용적 높이면서 특혜를 했고 네이버 역시 어떤 문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도로하고 관계돼서 건축 허가를 하면서 했고 한 분명한 반대 급부 특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장철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 다 들어보셨고 지금 두 분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어떤 하셨다고 이야기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거를 직접 받았으면 기부 체납이니까 이건 죄가 아닌데 성남시가 소유한 성남FC가 받아서 범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죄의 본질과 맞는지 저는 큰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성남FC가 여러 이제 재정상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성남시가 이 세금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남시나 성남FC나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규정상 뭐 그런 부분들이 없었었으면 그러면 그거는 행정상 문제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시가 받았으면 아주 정상적인 기부 체납인데 갑자기 시가 소유한 FC가 받았다고 이거를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그냥 단순한 어떤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라 광고비잖아요. 실제로 이 광고비 액수가 엄청나게 컸나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년간 5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구 FC는 연평균 한 25억,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이 성남 FC보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경남 FC나 강원 FC는 연간 한 40억 정도의 광고비 지출을 기업들이 했더라고요. 한 개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두산이 성남 FC에게 했었던 광고비 지출은 그 규모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고 사실 아까 얘기한 기부 체납과 성격을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이 형사법적인 뇌물죄를 너무나 국회에서 자의적인 이 검찰 권력이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시일이 지나고 나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 고발인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더니 경찰의 결론이 달라져서 검찰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시 수사를 해봤더니 제3자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지금 논란의 지점 아닙니까? 왜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보완 조사를 했더니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미 무혐의 송치로 끝난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혐의 결정으로.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앞에 무슨 말을 붙여야 하냐면 경찰에서 일단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를 하면 이건 사건 종결이 아니에요. 고발인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죠. 예.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정됐다 이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용어를 하면 정확히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한 3년 정도 경찰에서 끌었어요. 근데 네. 경찰에서 이게 성남 FC에 어떤 관련돼서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계좌 추적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두산, 차병원 이런 데를 상대로 조사를 다 해야 하고 관련돼서 뭐 압박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서 이런 걸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다 한 3년 정도 끌다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서면만 받고 그냥 무혐의 결정 불송치를 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 와서 보니까 검찰에서 사건을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싶어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적어도 계좌 추적도 하고 조사할 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검사하고 차장 검사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 이제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한다. 보완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성남시청장이었던 박은정 검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10번 11번 알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고 박하영 차장 검사가 그만두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완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낸 거죠. 근데 경찰에 보완 수사라고 내려보냈으니까 경찰은 사실은 검찰에서 어떠한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조목조목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제3자 뇌물죄가 맞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다시 이전과 달리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것 관해서 지금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관련돼서 마지막 조사를 이재명 대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요. 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일지를 쭉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대선 직전에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퇴하는 사의를 표명하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 직전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 거예요.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김만배 씨 정도 기소하는 데서 그쳤고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이 계속 또 수사를 해봤더니 결론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또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자 어떤 검찰의 수사 결론이 맞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부가 바뀌었더니 검찰의 결론도 수사기관의 결론도 바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경찰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장동 건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성남지청장을 대표적인 친문재인 검사인 우리 그 박은정 지청장을 보낸 것도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을 좀 알만한 사람 조금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성남 지금 FC의 후원금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장 의원이 이제 기부 체납 이야기를 했는데, 기부 체납은 물적 기부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업 용지로 바꾸고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예를 들면은 땅을 예를 들면 10% 20%를 시에 주는 것은 기부 체납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특혜 부분 또 일단 별개로 하고, 그런데 이거는 후원금, 돈을 준 겁니다. 네. 기부 체납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박은정 지청장이 있을 때 수사를 완전히 안 한 거죠. 그래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퇴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당시 문재인 검찰, 경찰은 정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 수사가 정말 안 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뒤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덮어놨던 것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철민 의원은 뭐라고 또 답변하시겠어요? 그 검찰,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검찰의 수사 태도나 결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이거든요.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도, 지금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도 그 상황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면 사실 얼마나 거기에서 이 국민들이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검찰 수사는 아주 절제되고 정말로 이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뭐 아까 압수수색도 뭐 하고 뭐 등등의 수사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남FC 관련돼서는 나와 있는 사실이 예전에 다 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이 광고비 지출을 했다. 거기에서 뭐 그 이 토지에 대한 어떤 그 뭐 용적률 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다. 기부 체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게 사실 뭐 추가적인 수사나 압수수색의 결과로 지금 나온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딱 그 형식 논리만 가지고 과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상 문제구나. 이게 어떻게 뇌물이야. 라는 어떤 판단이 일부 있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 형식 논리만 가지고 이건 무조건 뇌물이야 라고 가는, 사실 이런 식의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 적용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 사법적으로는 결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결론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까요? 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1심, 2심, 3심 세 번에 걸쳐서 또 나올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네, 맞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사실 이제 사건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혐의 자체는 이제 참고인이랄지 계좌 추적이랄지 이제 문건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참고인 불러다 거짓말 시킬 수 없고요. 문건을 조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나 FC나 마찬가지죠. 대장동 자체가 정말로 완성된 사건으로서 종결을 하려고 하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든 없든 적어도 이재명 대표까지는 조사를 해야죠. 그 밑에 실세라고 했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까지는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까지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사를 정지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수사 자체가 완성된 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 바뀌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겠죠. 그 정도 수사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하느냐. 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미완의 수사였다는 거고 성남 FC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경찰이 엄격하게 수사를 해갖고 무혐의 불송치액죄를 내렸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사를 거의 않고 올라간 것을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이 보안 수사를 간 거잖아요. 보안 수사 갔던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올라온 거예요. 기소 의견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뭐 안 되는 죄를 만들었다, 조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의 어떤 조사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야당 대표의 어떤 공격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9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또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어항 속의 금붕어다.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범법 행위를 했겠는가라고 항변하면서 동시에 검찰은 이미 나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내가 그걸 알면서도 오늘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지금 화면에서도 얼핏 분위기가 느껴집니다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모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현장이 대단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그때 오전 10시 반 전후로 한 성남지청 앞의 표정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절대 지켜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전혀 정반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성남지청 앞의 모습 여러분께서 확인하셨고요. 오늘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9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돌았습니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청에 출석할 때 주요 사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의 어떤 뭐 피의자라든가 핵심적인 증인이라든가 이렇게 검찰청에 출석할 때 그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 뭐 여러 차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지금 4번째 불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뭐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검찰청 갈 때 담담한 거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긴장을 하죠. 하지만 아마 성남지청 앞에 있을 때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환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기분은 좀 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지지한 사람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든든하게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심적인 스트레스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검찰이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법조인들도 대부분이 기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고 경우에 따라 잘못되면 구치소에서 수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경은 복잡할 것이다. 그렇지만 외부에 보여주는 정치인 또 정치인의 하나하나 행동이 지지자들의 해석이 되고 또 언론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릇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 있고 여유 있는 표정을 좀 지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민주당 의원, 민주당 지도부 50여 명이 성남지청 앞에 함께 갔다. 천준호 비서실장의 모습 제가 아까 화면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고 고민정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였고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사이에 상당한 논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 파괴를 위한 수사다, 야당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혐의자가 검찰청에 나가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희가 두 의원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됐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1야당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직 대선 후보, 전직 대통령들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이긴 합니다만 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검찰에 나갔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갈 때와 예전에 아마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른바 대선 자금 수사 차떼기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저 당시에도 지금 이회창 전 총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채관 당시 수행실장의 모습과 권철현 의원의 모습이 잠깐 화면에 나갔는데 뭐 일부 의원들이 동행하고 구상찬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 모든 건 나의 책임입니다. 상당히 당시에는 포토라인이 없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혼자 버스에서 먼저 내렸고요.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모습 멀리 보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었지요. 일부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인사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검찰청 출석 당시에 함께하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기억나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나갈 때 모습입니다. 아주 극소수 인원이 수행을 했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준비한 입장문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받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 경원들의 모습과 일부 변호사의 모습만 보였고 단촐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코트라인에 서서 출석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혼자 갈까? 다 나온다고 하는데 좀 나오지 말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갔고 지지자들이 대거 검찰청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현직 당대표에 대한 그 소환이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이 민주당을 흔들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명확한 상황이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당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뭐 일부에서는 있는데 박지원 전 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혼자 갔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예.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냐라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아까도 우리 거리 풍경도 나와 있지만 사실 거리 풍경은 그냥 일부일 뿐이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반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국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사실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사명 같은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문제를 사실은 서로 이용하면서 어떠한 이 지지층 결집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어떤 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내려올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검찰 이 수사에 나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입장을 밝히시고 이 수사의 부당성과 지금 정치검찰이 가지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면 다른 그 이 정치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당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전략과 가능성들을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철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홍석준 의원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오늘 검찰 출두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잘못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억울하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이런 어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한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과 없이 그냥 무작정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검찰청 출두하는 대표를 뭐 지지하기 위해서 모일 수가 있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가 총출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조홍천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와 비화가 되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자꾸 이제 방탄이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민주당으로 봐서도 굉장히 저는 악영향이 올 거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 정치 수사가 아닌 당연히 해야 될 수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지도부가 같이 가고 또 이를 보통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또 1월 달에도 또 정기국회를 좀 요구하고 임시국회.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등등이 자꾸 이제 모든 것이 지금 결국은 이재명 방탄으로 기결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식을 저는 준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 출두에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한 것 역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사가 일찍 끝날까요? 상당히 오래 걸릴까요? 상당히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본인의 논리, 반박 그런 거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지금 굉장히 수사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문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제시하면서까지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모든 걸 부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인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수사를 마무리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그냥 말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건 같은 걸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면 수사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뭐 오늘 밤 늦게 아니면 이제 내일 새벽까지도 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나올 때 또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현재로서는 이틀 뒤에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께 그때그때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